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39번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9번 문제부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39번입니다. 기업의 체질 및 구조와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혁신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체크를 하나 해야 될 게, 어쨌든 기업을 혁신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여기 이제 핵심어가 좀 있습니다. 어, 근본적으로라는 게 있죠. 근본적으로. 사실은 요렇게 봐야 돼요. 지금 요 답이 뭐냐면요. 정답은 1번이 돼요. 리엔지니어링인데 사실 요거 요렇게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지금 리엔지니어링으로 나왔는데 비즈니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전체 풀네임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 전체 풀네임은 BPR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요거를 BP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BPR의 가장 우리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부터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 관례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절대 그냥 관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의심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의심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들을 개혁을 할 때는 그냥 겉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뿌리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있네요.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개혁이 어떠냐? 그렇죠. 아주 드라마틱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약간 멋진 말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BPR의 3대 우리가 개념이라고 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면서 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본적이라는 요 말이 아주 핵심어가 될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나머지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니까 나머지 보기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지난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분 한번 보죠.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사실 여러분 우리 블루오션이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온 거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HBS에서 나왔는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라 그래서 하버드 MBA를 HBS라고 하는데요. 그 하버드 MBA에서 완전히 레드오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존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하면 블루오션은 뭐냐? 경쟁이 덜 치열하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 완전히 경쟁이 없는 무경쟁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한때 블루오션 스트래티지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그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뭐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사실 뭐 뭐 그렇죠. 예, 그래요. 항상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그쵸? 예, 뭐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건데 한번 봅시다.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레드오션은 경쟁 시장을 의미하고 블루오션은 뭐다? 오케이. 이게 가끔 가다가 블루오션의 틀린 대답으로 여러분 무경쟁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없어야 돼요. 경쟁이 없는 시장을 말해요. 근데 가끔 틀린 보기를 어떻게 나오냐면 레드오션은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면 블루오션은 경쟁이 덜 심한 시장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 틀린 거예요. 무경쟁입니다. 없어요. 경쟁이 없는 시장을 말해요. 오케이? 오케이. 맞네요. 자, 2번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본원적 경쟁 시장들을 모두 레드오션 전략이다. 그렇죠. 왜냐? 거기는 전부 다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내가 제품을 차별화해서 우위에 설 거냐, 내가 원가를 좀 더 싸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싼 가격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경쟁 시장을 전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오션 전략 맞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블루오션 전략은 40번 문제 맞죠? 그쵸? 자, 블루오션 전략은 틈새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틈새 시장이라는 건 어쨌든 니치,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틈새 시장은 무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경쟁 속에서 나름 경쟁이 적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쵸? 블루오션은 뭐라 그랬어요? 무경쟁.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온다라고요. 오케이? 자, 4번.
블루오션 전략은 가치와 비용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레드오션 전략은 가치와 비용 중 하나를 택일한다. 그렇죠.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은 무경쟁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가치와 비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가능하지만 레드오션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니까 그걸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요거 맞죠? 자, 5번에 블루오션 전략은 차별화와 저비용을 통해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오케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맞죠? 무경쟁 시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41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1번. 자, 케플란과 노튼이 말한 균형 성과표에서 제시한 4가지 관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카플란과 노튼이라는 사람은요, 조직 그 자체를 평가를 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 평가 방식은 대표적으로 뭐였냐면요, 바로 재무적 관점에서만 평가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매출액이 얼마야? 마켓쉐어가 얼만큼 늘었어? 그 다음에 ROI가 어때?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회계적인, 재무적인 부분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둔 게 그게 바로 전통적인 기업 조직의 평가 방식이었어요. 근데 카플란과 노튼은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직이 다변화되고 있고 조직이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재무 관점만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한쪽 면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전체를 굉장히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측면에 대해서 동시에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4가지 측면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4가지 측면이 뭐냐? 우선 첫 번째, 전통적 관점에 해당되는 재무적 관점을 그대로 일단 당연히 용인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재무적 관점.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관점에서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내부 프로세스도,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도 이것도 얼마나 잘 그렇죠. 갖추어져 있고 효율적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그렇죠. 회사에 더욱더 종업원들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가, 얼마나 교육이 잘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식이 창출될 수 있는가, 그런 면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학습 및 성장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카플란과 노튼의 BSC라고 해요. 밸런스 스코어드, 그 다음에 밸런스 스코어드 카드라고 해서 이걸 BSC라고 하거든요. 밸런스 스코어드 카드라고 해서 이거 BSC라고 하는데 이 BSC는 바로 기업을 평가를 할 때 이 4가지 관점에서 균형감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닌 거는 뭐예요? 쉽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BSC 평가표에 각각의 요소 이 4가지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41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해봅시다. 다음 중 기업의 M&A 실시 효과를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기업의 인수합병이네요. 자, 1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진입장벽을 뛰어넘어서 1등이 될 수 있으니까요. 2번. 기업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이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런 음향 장치의 세계적 기업이 하만을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이런 음향 부분들이 약해요. 이것들을 합쳤을 때 엄청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수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스피커는 정말 아이패드랑 그게 좋더군요. 예, 저도 예전에 전 솔직히 귀가 이게 막히거든요. 별로 정말 이게 귀가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제 입장에서도 아이패드에 그 넷플릭스를 틀어서 봤더니 와, 아이패드 자체의 음량만 가지고도 상당히 서라운드 그런 느낌이 좋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아이패드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특히 태블릿 PC는 영화나 그런 드라마 보는데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화질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그렇죠? 음향도 중요해요. 근데 삼성이 아직까지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긴 합니다만 그 음향이 좀 딸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만을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5번째, 투자와 시간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 당연하죠. 원래 내가 그걸 개발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4번에 합병 기업과 문화적 마찰이 최소화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M&A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 4번이에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만이 나름의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B 기업도 나름의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업과 B 기업이 M&A가 된다라는 건 A 기업과 B 기업이 서로 간에 합쳐지면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기업에 있는 사람과 B 기업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A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와 B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상당히 비슷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상이할 때는 어떻게 되냐? 엄청난 내부적 싸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여러분 합병이 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엄청 싸울걸요, 진짜. 왜냐하면 삼성의 조직 문화와 현대차의 조직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떠냐면 삼성은 약간 엘리트주의, 그 다음에 완벽주의가 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삼성은 무언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돌적으로 막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밀어보자 이런 사람을 상당히 싫어요. 그런 사람 되게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현대 문화는 좀 어때요? 좀 굉장히 도전적인 문화예요, 거기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될 것 같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상당히 거기에서는 우수한 인재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삼성처럼 삼성의 우수한 인재는 어떤 인재예요? 꼼꼼하고 완벽하게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현대에 가면 어떠냐? 그 사람은 되게 뭔가 느리고 그다음에 뭔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취급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반된 두 개의 조직 문화가 합쳐진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진다면 그걸 만약에 삼성의 일부 사람과 현대의 일부 사람들이 합쳐서 하나의 TF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싸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4번이겠네요. 5번. 시장의 지배권 획득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 1위 기업을 가져오는 거니까. 됐어요? 좋아요. 여러분 잠깐 여담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경영을 하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 지금 제가 우리 M&A 하니까 M&A 하니까 합병 기업 간의 문화적 마찰이 최소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화적 마찰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가장 성공적으로, 즉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B 기업이 있는데 요 두 기업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요랬을 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A 기업의 문화와 B 기업의 문화가 상이해서 달라서 합쳐졌을 때 굉장한 마찰을 일으키는 게 사실 M&A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걸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낸 사례가 경영학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봐요. 재밌어요. 뭐냐면 잠깐만 한번 지웁시다. 여러분 혹시 자 봐요. 여러분 혹시나 요 회사 알죠? 요거 볼보 여러분 잘 알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볼보라는 회사는 혹시 어느 나라 회사 차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디예요? 아마 지금 제 강의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볼보 차가 어느 나라 차예요? 라고 물으면 지금 우리 친구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쌤 스웨덴 차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말은 과거에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볼보 차 사실 이 나라의 차 주인이 어느 나라 거냐면요. 들으면 좀 놀랄걸요. 어디냐면요. 중국이에요. 네. 여러분 이 중국이요. 중국에 지린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렸죠? 지린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지린 자동차가 사실 이 스웨덴의 볼보라는 회사 있죠. 이 자동차 회사. 이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사실은요. 전 세계에 이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는 지가 꽤 됐었어요. 얼마에 인수할 수 있냐면 1조 정도에 인수할 수 있었거든요. 1조 정도에. 이렇게 이제 볼보차가 전 세계 M&A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계속 안 사가고 있다가 누가 사갔냐면요. 중국의 지린차가 이 차를 인수를 해요. 볼보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볼보는 스웨덴 나라의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중국차예요. 중국차. 여러분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볼보 타고 다니는 분 계시면 중국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린차가 볼보를 인수한 이 사례는요. 최근 경영학에서 가장 성공적인 M&A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서로 간의 문화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아주 성공적으로 볼보를 전 세계에서 다시 키운 회사가 지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 딱 들어봐도 지린은 중국차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국 문화 어떤지 알잖아. 아직까지 중국은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유경제시장을 개방을 했으나 정치 차지는 철저하게 공산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약간 기업들의 문화는 아직까지 그래도 집단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볼보는 어느 나라? 스웨덴. 그게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은 여러분 딱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이런 성향이 강한 서구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린이 볼보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지린차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볼보의 그 특유의 그 뭐죠? 굉장히 강력한 차가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일단 우리가 좀 가져올 필요도 있고 지린이. 그다음 두 번째로 볼보의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린이 볼보를 인수하고 난 뒤에 볼보를 실제로 중국 방식으로 만약에 여기를 경영을 했다면 볼보의 핵심 기술 인력과 디자이너들은 다 떠났을 겁니다. 아우, 야, 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막 윗사람한테 간섭받으면서 막 보고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 나 그렇게 못해. 다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 핵심 인력들이 다 유출돼 버린다? 그럼 사실 지린이 볼보를 인수한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분명히 그럴 거예요. 특히나 그런 고급 인력은 얼마든지 나가면 시장에서 데려갈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쉽게 쉽게 나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런 고급 인력이 아니라 누구나 대체 가능한 인력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린이 볼보를 인수한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린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합니다. 지린이 볼보를 인수하고 난 뒤에 볼보의 전체 직원들, 스웨덴에 있는 전체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당신들의 회사를 인수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인은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본사, 볼보의 본사를 그대로 둘 겁니다. 이걸 중국으로 옮겨온다거나 이런 행동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드릴게요. 뭐냐면 볼보의 경영 방식을 지리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최대의 창의력과 최대의 어떤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리는 철저하게 자금으로 서포트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절대 여러분들의 현 상태의 어떤 기업 문화에 터치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볼보의 성공을 위해서만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지린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볼보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아, 이거 설마, 에이, 중국 사람들 그럴까? 그랬는데 어때요? 실제로 지린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 볼보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볼보에 있는 그 북유럽의 그 경영진들이 우리 이거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지린이 아, 그래요? 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주인은 지린인데 지린이 마치 따지면 여기가 갑이고 이제 여기가 을인데 여기가 마치 갑처럼 행동하고 여기가 을처럼 행동한 거예요. 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아, 네네네 이렇게 주고 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먹혀요. 그리고 실제로 볼보의 핵심 기술 인력과 핵심 디자인 인력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스테이해요. 오히려 예전에 그냥 시장에 나와 있었던 볼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지린이 인수하고 난 뒤에 회사의 질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강력한 돈을 서포트를 해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보 사람들이 일할 만 나는 거예요. 어우 씨, 뭐 터치도 안 하고 우리 문화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사실 볼보가 불과 지린이 인수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이 거의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어때요? 볼보 상당히 좋습니다. 전 세계 마켓 쉐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지린은 볼보 인수를 통해서 투자한 이 돈 있죠? 이거 벌써 뽑고 남았어요. 엄청 돈 많이 벌었습니다. 어때요? 그래요. 그 상대방의 조직 문화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서 이러한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 성공적인 사례 하나를 지린 자동차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지린은 그래서 이 지금 볼보의 그 인수를 바탕으로 상당히 재미를 좀 봤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미를 바탕으로 이제 지린이 아주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의 자동차 회사들을 많이 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가장 놀랐던 건 지린이 뭐를 지금 샀냐면요. 여러분 그 메르세데스 벤츠 알죠? 벤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 뭐죠? 외산 차량이 그 벤츠인데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대 주주. 여러분 벤츠는 일단 어느 나라 차예요? 독일 차죠. 근데 독일 차인데 사실상 거기 오너 주인은 누구냐면요. 그 중동이에요. 사우디 그 국영 그룹이 그 전체 벤츠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대 주주로 누가 등극했냐면 바로 여기요. 지린. 대단하죠. 사실 그 벤츠 지분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린이 여기서 재미를 봐가지고 최근에는 전체 벤츠 지분의 10%를 지린이 인수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10% 하면 에이 10개 중에 한 개인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예. 그래서 요 최근에 지린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교 이제 강의를 많이 가는데 대학교 강의 갈 때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경영학 할 때. 경영학은 어쨌든 철저하게 현실학문이니까 현재 실제 기업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하는데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여러분, 이거
볼보요. 원래 어느 나라 회사가 될 뻔했냐면요. 대한민국 회사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사요? 현대차가요. 그래요. 현대차가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를 약 한 12조를 주고 샀는데요. 아마 더 줬을 거예요. 14조 정도 줬다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요. 여기에 1조만 떼가지고 여기 투자했었으면 그럼 볼보 그래요. 대한민국 차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볼보의 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전성, 그다음에 그 내구성, 이런 견고함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현대차가 볼보를 인수해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면 아마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까워요. 사실 저는 볼보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아무래도 기업을 많이 분석을 하니까 볼보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긴 했거든요. 속으로 진짜 현대차가 사갔으면 좋겠다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사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그 제규어 알죠? 제규어. 그것도 굉장히 고급 브랜드 차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 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해요. 네. 한 1, 2조 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볼보 사고 제규어 사고 다 살 수 있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지나간 거 뭐 백날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 오케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4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보통주 한 주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한 개 또는 다수의 신주를 매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어적 수단.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독이 든 약, 포이즌 필이라고 하죠. 정답 1번이라고 합니다. 왜 독이 든 약입니까? 알약 하나가 있는데, 이 알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대요? 그렇죠.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뭡니까? 요 한 주, 요걸 하나의 주식이라고 해볼까? 요 한 주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주식인 줄 알았더니 그걸 딱 까봤더니 뭡니까? 그 안에 그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한 주를 가지고 1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10,0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아주 뭡니까? 막강한 권한을 여기다 부여해 놓은 거예요. 마치 뭐예요? 독이 든 성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독약 조항이 됩니다. 이번에 영매수 전략이라는 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적대적 M&A를 하려고 우리 회사를 공격을 하면 내가 역으로 그 회사 사버리는 걸 영매수 전략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황금주라는 건 뭐냐면요. 한 주에다가 그 한 주에다가 굉장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놓은 걸 그걸 황금주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린메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적대적 M&A를 할 때 상대방 기업의 주식을 내가 야금야금 사서 굉장히 많이 사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그 상대방 그 기업의 CEO한테 내가 너희들 회사 주식 이만큼 샀는데 이거 너희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 않으면 내 너희 회사 사버릴 거야. 인수해버릴 거야. 적대적 M&A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그린메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에 백지주 옵션은요. 그건 다른 말로 백기사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걸 M&A를 적대적 M&A를 오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내 남은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죠. 이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백기사, 다른 말로 백지주 옵션이라고 해요. 오케이? 좋아요. 정답 1번. 됐네요. 그 다음 44번 한번 봅시다. 역시 M&A 관련된 내용 계속 나오네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 자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처분해서 인수 기도를 와해시키는 것. 즉, 어떤 기업이 우리 회사를 적대적 M&A를 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 회사의 어떤 특정한 기술과 특정한 어떤 자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왕관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돼요. 왜 왕관의 보석이냐? 여러분, 우리 왕관이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합니다만 왕관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왕관이 사실 가장 빛이 나고 완성이 되는 건 바로 이 왕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팔아버리면 이거 사실 좀 무용지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왕관의 보석, crown jewe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1번. 황금 낙하산은 뭐냐? 만약에 적대적 M&A를 진행을 해서 상대방 기업이 우리 회사의 반하게 사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회사 원래 있던 경영진은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잘라버리면 그 경영자한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그렇죠. 골든 패러슈트, 황금 낙하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3번에 뭐 그린메일,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백기사도 이야기를 했고 팩맨, 이건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네요.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45번 한번 봅시다. 적대적 M&A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항목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독약조항, 그렇죠? 아까 방어하는 거 맞죠? 두 번째 이사진의 임기 분산, 그렇죠? 이사진의 임기를 분산시켜 놓으면 A 이사가 여기까지 임기고 B 이사가 이렇고 C 이사가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적대적 M&A를 하는 기업이 요 시점에 만약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A 이사는 곧 이제 나가긴 한데 B 이사도 아직 이만큼 남아있고 C 이사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교체를 못 하잖아. 그쵸? 그러면 자신들의 의사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M&A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어수단 맞네요. 그 다음에 C, 황금 낙하산 막 이야기했죠. 만약에 경영진이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거액의 배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자르고 어쩔 수 없이 둘 수밖에 없고요. 초다수결 조항이라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것도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초다수결 조항이라는 건 법인의 정관에 이사진의 해임 시 상법 규정보다 어려운 방법으로 이사진을 해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씨 저거 인수해도 못 자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귀찮잖아. 그쵸? 가능하네요. 백기사 가능한 거죠. 정답 몇 번? 5개. 5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46번 한번 내려가 봅시다. 46번.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거 물었죠? 자,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투자자들의 투자액에 대해 목표 수익률을 확보해야 한다.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투자액에 대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중에 이건 뭐냐 하면 경제적 책임에 해당되는데요. 경제적 책임은 투자자들의 목표 수익률을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확보해야 돼. 왜? 저렇게 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적정한 이유. 이렇게 할게요. 적정 이윤 추구. 적정 이윤을 확보해야 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 수익률이나 그들의 최고치를 만약에 추구를 하게 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 함께 다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에 환경을 보호하고 고용의 창조 및 안정화에 노력해야 되는 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맞을 것 같고요. 3번 공정한 가격 유지하고 독과점 규제 역시 맞네요. 그렇죠? 법률적 책임. 4번 생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정한 성과 배분, 경제적 책임 맞을 것 같고요. 5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기본인 경제적 책임이다. 그렇죠? 제1의 책임이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47번 한번 볼게요. 47번.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보기 1번. 전략적 제휴.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에 뭔가 약점이 있고 저쪽 회사도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서로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서로가 가지고 있다. 그럼 뭡니까? 적이라도 일단 전략적으로 합치는 겁니다. 그게 전략적 제휴죠. 전략적 제휴는 다른 기업들과 특정 사업 및 업무 분야에 걸쳐서 협력 관계. 그렇죠? 맞네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해외 자회사의 장점은 해외 시장에 많은 자금과 기술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자산들을 해외 정부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아니죠. 해외에 여러분들 자회사를 세운다는 건 그 해외에 직접 우리 회사의 회사를 거기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회사를 거기 세우면 그 회사는 어느 나라의 이제 법률에 영향을 받습니까? 다 그 해외 그 나라의 법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 같은데요. 중국은 우리나라가 만약 거기 세워도 중국 정부가 야 이거 전부 다 롯데기업 거 다 몰수해 이러면 몰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법률적인 거에 직방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라이센싱은 자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는 거 맞네요. 4번 국제 합작 투자의 장점은 함께 합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죠? 서로 합작을 한 거니까 기술을 공유할 수 있고요. 맞죠? 그리고 혼자 그 돈을 다 지불한 게 아니니까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마케팅 및 경영의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네요. 5번 해외 직접 투자는 뭡니까? 이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그죠 투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해외 자회사의 내용보다 더욱더 그죠 센 거죠. 해외 직접 투자는 기술, 자본, 상표, 경영 능력 등 여러 생산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외에 이전되는 거다. 그렇죠? 거기 아예 새로운 회사를 하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기타 주제, 우리 기출 변형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